상나라 말기 위수유역에 주라는 이름의 강국이 부상했습니다. 주나라의 시조는 성이 희씨로 그 역사가 매우 유구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들의 먼 조상인 후직은 요임금 시절 농사를 관장하는 벼슬을 지냈으며 이후 대대로 그 직책을 이어받아 농업 관련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하나라 말기에 정치가 부패하고 농업이 쇠퇴하자 주나라의 선조는 지금의 간수성 동부와 산시성 서부 일대로 옮겨가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상나라 후기의 주 부족은 서북 쪽의 이민족인 적족의 침략을 받게 되자 부족의 수장이었던 고공담보는 부족민을 이끌고 기산 북쪽에서 남쪽의 주원으로 이주하여 성곽과 궁궐을 짓고 황무지를 개간하며 관리를 두었습니다. 대략 이때부터 주 부족은 점차 노예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고공담보의 아들인 계력이 왕위에 있을 때 주나라의 세력은 한층 더 강대해졌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상나라 왕은 계력을 살해했습니다. 계력이 죽은 후 그의 아들 희창이 왕위를 이으니 그가 바로 유명한 주문왕입니다. 조상이 농사를 관장했던 만큼 주문왕 역시 농업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아이들을 아꼈으므로 백성들의 깊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주문왕은 특히 재능 있는 인재를 존중하여 그들을 초빙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귀의했고 그 결과 그의 수하에는 수많은 문신과 무장이 있었습니다. 상나라 주왕은 주나라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구실을 만들어 주문왕을 불러 유리에 가두었습니다. 주문왕의 신하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미녀와 좋은 말 그리고 진귀한 보물을 모아 주왕에게 바쳤고 상나라 대신을 매수하여 주왕 앞에서 선처를 구하게 했습니다.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던 주왕은 예물을 받고 대신의 말을 듣고는 문왕을 석방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주문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 기회를 엿본 뒤 상나라를 무너뜨려 원수를 갚고 치욕을 쉽게 타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에 이미 많은 문신과 무장이 있지만 상나라를 멸망시킬 큰 계획을 총괄할 만한 문무를 겸비한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늘 그러한 현명한 인물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주문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의 지류인 반갯가에서 낚시를 하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희끗희끗하여 대략 7, 80세는 되어 보였습니다. 기이한 점은 그가 낚시를 하면서 입으로는 계속 얼른 낚여라 낚여, 낚이고 싶을 놈은 어서 와서 낚여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 노인의 낚싯바늘은 수면에서 3자나 높이 떨어져 있었고 굽은 것이 아니라 곧았으며 미끼조차 없었습니다. 문왕은 이를 보고 매우 의아하게 여기며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노인의 성은 강, 이름은 상이었으며 자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먼 옛날 염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상나라의 수도였던 조가에서 소를 잡는 일을 하기도 하고 황학가의 맹진에서 술을 팔기도 했습니다. 장사수완이 없어 미천을 잃은 그는 위수가로 와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 현명한 군주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왕은 강상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원대한 안목과 해박한 학식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로는 천문, 아래로는 지리에 통달했고 정치와 군사의 각 방면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정치 형세에 대한 그의 분석은 매우 이치에 맞았습니다. 그는 상나라의 천하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 이를 뒤엎고 새로운 조정을 세워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상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문왕의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본래 상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사방으로 현명한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눈앞에 강상이야말로 자신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문왕은 강상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부디 당신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부하에게 수레를 몰아오게 하여 강상과 함께 수레에 올라 도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왕에게 간 강상은 처음에는 국사, 즉 최고 무관으로 임명되었고 훗날에는 국상으로 승진해 나라의 정치와 군사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문왕의 아버지인 태공계력 시절부터 강상과 같은 현명한 인재를 바랐다고 하여 사람들은 강상을 존중하는 의미로 태공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태공망께서 망자를 생략하고 그를 강태공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강태공은 과연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문왕의 국상이 되어 정치와 군사를 정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안으로 생산을 발전시켜 백성들이 평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게 하고 밖으로 여러 부족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히고 상나라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문왕은 강상의 보좌 아래 대융, 밀수 등의 부족을 차례로 격파하고 기위, 각등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상나라에 속해 있던 순국을 병탄하여 그 땅에 풍성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도읍을 기산 남쪽의 주원에서 풍성으로 옮겼습니다. 문왕 말년에 이르러 주나라의 영토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주나라의 선조의 옛터전이던 산시성, 간수성 일대를 수복했고 북동쪽으로는 산시성 이성 부근까지, 동쪽으로는 허남성 심영 일대까지 진출하여 은주왕의 수도인 조가에 육박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장강, 한수, 여수유역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시 주문왕은 이미 천하의 3분의 1을 장악하여 상나라를 멸망시킬 확실한 기반을 다졌다고 합니다. 태, 클태, 크다, 높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공, 공평할 공, 귀인 공. 공작과 같은 자귀를 의미하거나 어른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됩니다. 태공. 이 두 글터는 합쳐져 태공이라는 존칭이 되며 이야기 속 주인공인 강태공, 즉 강상을 가리키는 고유한 호칭입니다. 조, 낚을조, 낚시하다는 뜻입니다. 물고기여,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조어, 이 두 글자는 합쳐져 낚시를 하다는 뜻이 됩니다. 강태공 낚시, 원하는 자만 낚는다. 이 말, 당신도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은 한 왕조의 운명이 걸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야기 중심에는 강태공, 또 주나라 문왕, 그리고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 이 세 인물이 있죠. 맞습니다. 이 만남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치밀한 전략, 또 인내, 그리고 비범한 재능과 리더십의 만남이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강태공의 등장은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상나라 말기의 혼란, 그리고 주나라의 치밀한 부상이 딱 맞아 떨어진 결과죠. 아, 시대적 배경이요? 네, 상나라 마지막 왕, 제신, 보통 폭군 주왕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동방정벌 같은 군사적 성공도 거뒀어요. 아, 그래요? 폭군 이미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면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그 때문에 오히려 국력이 소모되고 서쪽 방비가 허술해지는 그런 전략적 실책을 범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제사를 소홀히 해서 귀족들 반감샀다는 기록도 있고요. 물론 그 주지웅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술, 연못, 고기숲. 네, 그런 폭정 묘사는 후대에 좀 과장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나라가 내부적으로 좀 흔들릴 때 주나라는 뭘 하고 있었나요? 아, 주나라는 그때 정말 착실히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담보가 전략적으로 근거지를 옮겼고 네네. 세력은 상나라를 돕는 척하면서 세력을 키우다가 결국 상왕한테 죽임을 당하죠. 아, 비극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나라한테는 복수심이랑 함께 상나라를 쳐야 한다는 어떤 대위 명분을 준 셈입니다. 명분이 확실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문왕 시창이 그 기반 위에서 인재를 막 등용하고 덕치를 베풀면서 세력을 키운 거죠. 그 문왕이 옥에 갇혔던 이야기도 유명하잖아요. 아, 맞아요. 7년간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아들을 살면 국을 먹으면서까지 인내했다는 그 일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게 그의 어떤 냉철함, 큰 뜻을 보여주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풀려난 다음에는 상나라를 무너뜨릴 기반, 자료에서 나온 대로 천하의 3분의 2에 달하는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와, 3분의 1이라니. 네. 그러니까 주나라의 성공은 정말 몇 대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과 인내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주인공 강태공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름이 여러 개네요. 강상, 여상, 강자. 네, 맞아요. 신분에 대해서도 설이 분분해요. 가난한 낚시꾼이었다. 아니다, 상나라 관리 출신이다. 아니면 은둔 현자다. 중요한 건 때를 기다리는 비범한 인물이라는 그 이미지죠. 태공망이라는 이름도 재미있던데요.
문왕 할아버지가 예언한 인물이라고? 네네. 그 태공, 그러니까 문왕의 할아버지가 바라던 인물이다. 뭐 이런 뜻이죠. 문왕이 알아보고 우리 태공께서 당신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와, 그럼 그 유명한 낚시 장면, 이게 하이라이트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랑 방법입니다. 장수, 주나라 핵심 지역이면서 문왕이 사냥하러 자주 오던 위수강가. 일부러 거기서 기다렸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방법은 더 극적입니다. 미끼 없는 고든 낚싯바늘, 그걸 물 위에 띄웠다는 거. 네, 물 위에요. 낚시가 아닌데요, 그건?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나는 정직하다. 세속적인 이익으로 당신을 유혹하지 않겠다. 진짜 내 가치를 알아볼 사람만 기다린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와, 심지어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왕과 제후를 낚는다. 이렇게 대놓고 말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죠. 이야, 이건 뭐 보통 배짱이 아닌데요? 근데 잘못하면 그냥 미추광이 취급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게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자기 브랜딩이자 전략적인 신호 보내기였다는 거죠. 신호 보내기요? 네. 자신의 비범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가치를 알아볼 만한 안목과 포부를 가진 리더, 딱 문왕 같은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 필터링 같은 거네요. 그렇죠. 평범한 군주였다면 저 사람 이상하다 하고 지나쳤겠죠. 하지만 천하를 도모하던 문왕에게는 이 기이함이 오히려 이 사람 뭔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만 낚인다는 거군요. 강태공도 아무나 만날 생각은 없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강태공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판, 즉 명분을 고르는 아주 엄격한 심사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럼 문왕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네, 문왕 역시 주나라의 1000명을 이룰 비범한 조력자, 성인을 간절히 찾고 있었거든요. 강태공의 그 이상한 행동 속에서 단순한 괴짜가 아니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혜와 경륜을 읽어낸 거죠. 결국 서로 알아본 거네요. 리더와 전략가가. 바로 그겁니다. 비전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리더,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지혜와 실행력을 가진 전략가. 이 둘이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선택한, 뭐랄까, 쌍방향적인 성공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으로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절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강태공은 정말 역사를 새로 썼죠. 문왕, 무왕 도와서 상나라 멸망시키고, 네, 목야대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나라 제호로 가서 그 땅을 아주 강국으로 만들었다면서요. 자료 보니까 정책이 되게 실용적이던데요. 현자를 존중하고 공을 숭상한다. 또 풍속은 따르되 예는 간소화한다. 상공업, 어염업 장려하고. 네, 아주 현실적인 통치자였어요. 그의 영향력은 정치, 군사를 넘어서 사상계까지 이뤄집니다. 후대에 그의 사상을 집대성했다는 육도라는 병법서가 나왔죠. 아, 육도 유명하죠. 네, 비록 전국시대쯤 편찬된 걸로 보지만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 심지어 천하는 천하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민본 사상까지 담고 있어서요. 후대 전략 사상의 아주 중요한 원류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책략가를 넘어서는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국가 경영과 통치 철학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죠. 강태공 낚시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성공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어떤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거. 맞습니다. 둘째는 위대한 성과는 리더와 인재가 서로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는 점. 네, 상호 인정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역사 속 극적인 순간 뒤에는 사실 이런 치밀한 설계나 연출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당신에게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기회를 만들지, 또는 주변 사람이나 아이디어 속에서 진짜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지, 그런 것들이요.